회장실의 두꺼운 문을 닫고 들어섰을 때 내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방금 끝난 임원 회의의 긴장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나는 회장 자리에 앉아 텅 빈 회의실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회색빛 마천루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나는 한없이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서류들과 함께 내 개인 핸드폰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피곤한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 모든 평정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 목소리는 마치 10년 전 내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다. 너지 이 망할 계집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다. 박 여사, 전 시어머니.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는 단 한 번에 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네가 감히 우리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했어? 네가 망쳤잖아. 다 너 때문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2년차 나는 남편 민준 씨와 작지만 행복한 신혼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내가 한없이 못마땅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번듯한 직장도 없이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가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내 아들 망치지 말고 당장 사라져. 나는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다. 민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잡았지만 나는 이미 돌아서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저 내 모든 것을 걸고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내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만을 안겨주었다. 수화기 너머의 박 여사는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다. 10년 전과 다름없는 날카로운 독설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 앞에 무력하게 울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라니? 네가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네가 민준이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겠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창밖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나는 이 거대한 도시의 꼭대기에 서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기분이었다. 나는 이효진이다. 38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제2원 그룹의 회장. 사람들은 나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른다. 냉정하고 빈틈없고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안에 여전히 10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난 한없이 나약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아직도 그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과거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된다.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고요한 시간 나는 러닝머신 위에서 하루를 연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서재로 향하면 전날 밤부터 쌓여있던 각종 보고서와 서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의 흥망이 걸린 중요한 결정들이 마치 내 숨소리만큼이나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사람들은 나를 완벽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저 두려움 때문이었다. 한 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만 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은 나를 쉴 새 없이 채찍질했다. 내 아침 식사는 항상 똑같았다.
샐러드와 블랙커피. 맛을 음미할 여유도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처럼 빠르게 섭취했다. 출근길 나는 뒷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스크롤했다. 경쟁사의 동양 주식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작은 벤처 기업들의 소식까지. 나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았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나는 곧바로 이효진 회장의 가면을 쓴다. 날카로운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직원들은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수고했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동경했지만 나의 외로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어쩌면 나 스스로가 그들의 접근을 막아섰을지도 모른다. 나는 관계의 피로함에 지쳐 있었고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원치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텅 빈 펜트하우스는 낮에 활기 넘치던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어 아주 익숙한 주소를 검색했다. 행복동 살인 두 번지. 그곳은 내게 영원한 안식처였던 동시에 영원한 상처로 남아있는 곳이었다. 지도 화면 속에는 낡고 작은 주택 한 채가 보였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의 작은 텃밭은 제대로 가꿔지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했다. 10년 전 내가 쫓겨나던 그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집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해져 있었다. 나는 로드뷰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집 주변을 살펴봤다. 그러다 문득 작은 가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이네 철물점. 1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남편 민준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이었다.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때 옆집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무언가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10년 전의 억척스럽던 모습과는 달리 초췌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고 손은 힘겹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아니, 사실은 그저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10년 전 내가 쫓겨나던 그날 나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미안했다. 내가 그들의 아들을 망쳤다는 박 여사의 비난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민준 씨는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해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내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수백억 원짜리 회사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한없이 외로운 여자아이였다. 나는 조용히 침대로 향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나는 10년 전의 그날 밤처럼 하염없이 울었다. 나의 화려한 성공은 나의 깊은 외로움을 감출 수 있는 얇은 막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저 멀리서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업무를 마치고 운전기사에게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며 먼저 퇴근하라고 했다. 오랜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내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골목 한쪽에 세웠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행복동. 그리고 내가 지난밤 내내 들여다보던 그 낡은 집. 나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야, 우연히. 나는 애써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아니, 이건 아니지. 그녀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려고. 나는 다시 차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때 내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박 여사의 앞을 가로막고 무언가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박 여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사채업자들. 10년 전 내가 몰래 도와주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문제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두 남자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짜증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젊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시비를 거는 줄 알았을 것이다. 아줌마 상관하지 마. 이거 우리 일이야. 한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여사의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박 여사를 등 뒤로 숨기며 그들을 마주보았다. 박 여사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남의 동네에서 이러는 건 실례인 것 같네요. 정식으로 해결하실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감히 내 앞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내가 그저 겁없는 동네 여자라고 생각했는지 비웃었다. 법법이 돈 갚아주는 아줌마. 이 할망구 아들이 우리한테 빚을 져서 그래. 빨리 치워, 안 그럼 가만 안 둬. 그들은 박 여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이분은 제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이효진이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었다. 내 눈빛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들은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순간 움찔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더 큰 소리를 내며 나를 밀치려 했다. 어이 아줌마, 그만하고 비켜. 우리가 한두 번 이러는 줄 알아. 그들은 박 여사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때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녹화 중입니다. 이 동네 곳곳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폭력 행사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제야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박 여사에게 험한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나는 그제야 안심하고 몸의 긴장을 풀었다. 박 여사는 아직도 겁에 질린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10년의 세월은 내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예전에 나는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완벽하게 꾸며진 빈틈없는 모습이었다. 저기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괜찮다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였다. 미움, 연민, 그리고 그리움.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다.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와 함께 낡은 집을 향해 걸어갔다. 10년 만에 다시 걷는 길이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 여사의 집은 10년 전과 변한 것이 없었다. 낡은 대문 마당에 쌓여있는 잡동사니,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나는 장바구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에는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가 전부였다. 모든 것이 10년 전 내가 살던 모습 그대로였다. 이름이 뭐예요? 박 여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짜 이름을 대기로 했다. 내 진짜 이름을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김미영입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게 차가운 보리차를 내주었다. 나는 컵을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었다. 10년 전 나를 쫓아냈던 집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있다니. 젊은 아가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아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요. 빚을 져서.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10년 전 내가 몰래 도와주려 했던 그 빚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불어났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민준 씨와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박 여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떠난 후 그들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아가씨 덕분에 오늘 큰일을 면했으니 그걸로 됐어요. 아가씨도 바쁠 텐데 어서 가봐요. 고마워요. 박 여사는 나를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집을 나섰지만 차에 타지 않고 골목 한쪽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줘. 행복동 32번지 주택,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최대한 빨리 알아내. 나는 조용하고 냉정하게 지시했다. 나의 지시에 박 비서는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며칠 후 박 비서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의 빚은 상상 이상이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였고 민준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 빚을 떠안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택배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도움을 거절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박 비서를 통해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건네고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나는 민준 씨를 위한 일자리도 준비했다. 그는 성실했지만 택배 배달로는 한계가 있었다. 나는 그가 예전에 관심을 보였던 물류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박 비서를 통해 민준 씨에게 그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제공했다. 물론 민준 씨는 내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 달 후 박 여사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그녀는 내게 민준 씨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녀는 내게 마치 딸에게 이야기하듯 시시콜콜한 일상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은 신기하게도 그때 그 채권자들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 대체 누가 도와준 건지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것 같아. 다 아가씨 덕분인가 봐. 아가씨를 만난 후로 좋은 일만 생기네. 박 여사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공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집을 찾아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는 그녀를 통해 10년 전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기묘한 우정을 쌓아갔다. 박 여사와 나는 매일 저녁 골목 끝 작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그녀는 내게 지나간 세월의 흔적들을 보여주듯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우리 민준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때 진 빚을 아직까지 못 갚고 살았지. 민준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세월이 야속하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억척스럽고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지쳐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따뜻했다. 근데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박 여사는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 민준이 첫째 부인, 효진이.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번듯한 직장도 없다고 구박하고 결국 내가 쫓아내다시피 했지.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자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 아들이 아까웠나 봐.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는 욕심에 그 아이를 마음에 안 들어 했지.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착했는데. 내가 아플 때마다 죽 끓여다 주고 힘든 일 있으면 묵묵히 옆에서 위로해주던 아이였는데 박 여사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10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칼날이 되어 박혔지만 동시에 나의 오랜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유해주는 듯했다. 내가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빚은 더 쌓여가고 민준이는 하루 종일 택배 배달만 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랑 민준이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민준이도 그 아이랑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 울었다. 10년 전 내가 쫓겨나던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집 앞에서 혼자 울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녀를 안고 있었다. 미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동정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아가씨는 효진이한테 미안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박 여사가 울음을 그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으며 말했다. 네 어머님,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아마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요. 나의 말에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가 아물기를 그리고 나의 상처도 아물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서로를 안아주었다. 미움과 후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뒤섞인 기묘한 포옹이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얼음벽이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와 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매일 저녁 그녀의 집을 찾아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셨다. 그녀는 내게 미영 아가씨라고 부르며 이제는 완전히 나를 자신의 딸처럼 대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스러운 밥상에서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박 여사의 낡은 집이 내게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 씨가 달라진 어머니를 보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최근 들어 어머니가 부쩍 밝아지셨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늘 빚독촉에 시달리며 초췌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고 닫혀있던 철물점의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여사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가 생겼지. 효진이만큼 착한 아가씨야. 박 여사의 말에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효진이만큼 착한 아가씨.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나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내가 잘 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런 그에게 효진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아프고 쓰라린 상처였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일상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골목 끝 벤치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단정하고 우아한 실루엣은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저 사람이 누굴까? 민준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다음 날 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어머니의 방을 몰래 살펴봤다. 그러다 그는 어머니의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수첩에는 미영 아가씨와의 만남에 대한 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미영 아가씨는 참 신기한 아이다. 내가 효진이를 미워했던 것처럼 미영 아가씨는 효진이만큼이나 예쁘고 착한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 미영 아가씨에게 효진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 효진이한테 못해줬던 미안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고. 민준 씨는 일기를 읽어 내려가며 혼란에 빠졌다. 그는 미영 아가씨가 어머니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어머니의 빚이 갑자기 해결된 것, 그리고 자신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그는 미영 아가씨가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미영 아가씨가 썼다는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그의 옛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준 씨는 그 주소를 보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 주소는 바로 내가 그를 떠난 후 혼자 살기 시작했던 작은 오피스텔의 주소였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은 이미 재개발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민준 씨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는 황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영 아가씨와 이효진이라는 두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나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있을 해외 지사와의 화상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복잡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일에 몰두하며 민준 씨와 박 여사의 생각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언제까지나 비밀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예전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이효진 회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박 여사의 번호였다. 나는 피곤한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박 여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민준 씨의 목소리였다. 효진, 아니 미영 씨, 지금 어디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의 말에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쓰러지셨다고 나는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지금 어디세요? 병원은요? 아직 집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요. 창밖을 보니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험한 날씨였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차는 비바람을 뚫고 행복동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셌고 나는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 박 여사. 그녀가 아프지 않기를 부디 무사하기를. 10년 전 내가 그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그녀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낡은 주택가 골목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나는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집으로 향했다. 닫혀있는 대문 앞에서 민준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의식이 오락가락하시고. 우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방에는 촛불 하나가 겨우 켜져 있었고 박 여사는 이불을 덮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헛소리를 하며 누워 있었다. 효진아, 효진아, 미안하다. 박 여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민준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내 가슴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어머니 지금 누가 왔는지 아세요? 미영 씨가 왔어요. 민준 씨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효진아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효진이에요. 어머님.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효진, 그녀는 겨우 내 이름을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민준 씨가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영 씨 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어머니가 효진 씨를 찾아요? 왜 당신이 효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나의 가면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밤에 완전히 벗겨지고 있었다. 내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오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준 씨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네, 맞아요. 저예요. 효진이에요. 10년 전에 당신을 떠났던 그 여자. 당신 어머니가 매일 밤 찾아와 이야기 나누던 미영 씨가 바로 저예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나는 10년의 세월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께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박 여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그녀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었다. 효진아, 너 정말 효진이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 충격,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 효진이에요. 돌아와서 죄송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자신이 꾸었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널 쫓아내고 내가 다 망쳤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서럽고 듣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내려와 내게 다가왔다. 효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여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줬어. 근데 너는 나를,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네가 바로 그 미영 씨였구나. 네가 이 모든 것을 해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겼고 나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내 앞에서 털어놓고 싶어 했다. 민준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빚이 갑자기 사라진 것, 자신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칭찬하던 미영 씨의 정체까지. 이 모든 것이 나 이효진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 후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에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효진아, 내가 그때 당신을 잡았어야 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민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10년 전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나는 쉽게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내보일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민준 씨와 박 여사를 부축해 채태웠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폭풍 우에 휩싸여 있었다. 박 여사는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몸살이 난 것이었고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민준 씨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어깨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그의 온기였다. 날이 밝자 박 여사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마자 힘없이 내 손을 잡았다. 효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또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미워했으면 어머님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어머님이 그리웠어요. 내 말에 박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로 흔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왜 그녀의 집을 몰래 찾아갔는지, 왜 그녀와 친구가 되려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녀의 빚을 갚아주고 민준 씨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지. 내 모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못되게 구셨던 이유를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도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우셨던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미웠지만 동시에 어머님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말이 끝나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때 민준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효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민준 씨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10년 전 내가 가장 원했던 순간이었다. 그가 나를 잡아주기를,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그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혼자였고 나의 삶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말에 민준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박 여사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지만 그것이 다시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구원의 길을 택하고 있었다. 나를 위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구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저는 이제 저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과 민준 씨를 지켜볼 거예요. 가족은 아니지만 좋은 친구로서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내 말에 박 여사와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결정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나를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날 서로를 용서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별을 고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희미한 그리움과 함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평화만이 존재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서류 더미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나는 여전히 가끔 행복동을 찾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차를 숨겨두고 몰래 염탐하듯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차를 몰고 그들의 집 앞으로 갔다. 민준 씨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그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날도 나는 행복동을 찾았다. 마침 집 앞마당에는 박 여사와 민준 씨가 함께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돋보기 안경을 낀 채 무언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그 옆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1년 전 내가 몰래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낡은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민준 씨 안녕하세요. 나의 목소리에 그들은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는 내가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왔어 효진아 밥은 먹었니? 같이 먹으려고 해물파전 부쳐놨는데. 박 여사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10년 전 그녀는 내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꺼져 라고 외쳤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에 감사했다.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네 어머님, 그럼 같이 먹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안함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회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는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마루에 앉아 해물파전을 먹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다.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시시콜콜한 일상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1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지만 그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과 다시 가족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았고 그들은 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나의 화려한 성공은 더 이상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비록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따뜻한 연결고리를 찾았다. 그것은 그 어떤 성공이나 부귀영화보다 값진 것이었다. 나는 해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구원을 찾았다. 모든 상처는 아물었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